크립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이슨 앨런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크립톤이 보통 DC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방식과는 다르게 묘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답고 기본적으로 푸른 공간으로 그려지며 하늘이 맑고 평화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진 사회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것은 도시에서는 과학연맹의 성직자들이 붉은 태양과 행성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해 모든 대가를 무릅쓰고 끊임없는 진보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립톤의 지배계층으로 행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들이었지만 내 부모님은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슈퍼맨의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사실상 농장 같은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멋진 이유는 보통 슈퍼맨의 부모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과학 길드의 일원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맨의 아버지는 크립톤이 멸망할 것이라고, 행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모두가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만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것은 그의 가족 혹은 부모가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며 항상 비를 기다렸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립톤의 황무지에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거의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립톤의 계층 구조를 통해 전달됩니다. 학교에서 어머니인 라라 롤벤생으로 누워난 학생으로 모두가 그녀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크립톤의 우주 탐사 자금 부족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람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과학 아카데미에 지원할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크립톤의 계급 구조가 크립톤의 삶 모든 면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는 과학연맹이 있었고 가장 밑바닥에는 노동 길드가 있었습니다. 계급 차이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문장은 부끄러운 낙인으로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는 DC 코믹스에서 슈퍼맨 신화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묘사와는 크게 다릅니다. 보통 슈퍼맨 신화에서는 문장이 가족의 문장으로 나는 엘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슈퍼맨의 가슴에 새겨지는 문양이며 그의 부모의 가슴에도 새겨지는 문양입니다. 지구에 있었을 때 이 문장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양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실 이게 슈퍼맨의 가족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크립톤 전체 행성에서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운 전개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은 DC 코믹스에서 슈퍼맨이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철의 사나, 대 맨 업 스틸, 내일의 사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별명이 사실 크립톤에서 노동자로서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이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 자신의 두 손으로 길을 만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강철의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슈퍼맨을 강철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적이고 총알도 그를 해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자신의 두 손으로 일했던 노동자였거나 아니면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전통적인 크립톤의 붕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구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슈퍼맨의 아버지가 지질학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시작됩니다. 크립톤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중에 균열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가 돌게 되죠. 즉, 크립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졸 엘리 그곳으로 조사를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균열이나 그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중간관리연맹 League of Middle Management에 등장하여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일하러 가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크립톤은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을 초월한 사회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 상류계급을 대신해 노동을 통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지구적이고 차가운 노동 구조를 벗어난 사회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버전의 크립톤에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원시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슈퍼맨의 아버지가 모두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결국 그의 아버지는 아니, 그건 안 될 일이야. 더 많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 광산을 폐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뒤후 많은 말다툼이 오가게 됩니다. 결국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크립토나이트 에너지가 행성 자체에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관리 그룹을 책임지던 인물이 문자 그대로 크립톤의 방사선 에너지에 휩싸여 불타 죽게 됩니다. 조르엘 절 엘르는 이 장소에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지구, 구체적으로는 브라질로 전환됩니다. 이 장면은 슈퍼맨이 크립톤에서 지구로 보내진 이후로 추정됩니다.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루어지며 이야기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크립톤에서의 삶과 지구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대조하기 위한 의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크립톤과 지구 모두에서 여전히 계층 구조가 존재하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과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층부를 억압하기 위해 채찍과 사슬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3일 전 이주 노동자들이 로지스 크릭, 로게스 크릭,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모함인 킴벌라이트 광채 아래를 굴착하던 도중, 그러나 고용주는 그들에게 계속 굴착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성면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성면은 발암 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성면은 과거의 주택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1970년대쯤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면은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으며 당시에는 성면을 다루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사이드미온이 암을 유발하 수이스타니온 사슬러울 아이디올레지 얼려주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사슬러운 이 광산에서요 일하니온 노동자들이 암을 얻고 있다는 게었습니다. 이야기서 오는 광산 밖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바벨라 지역의 눈이 나리기 시작하였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주조순 발암 물질이 폭풍기었사옵니다. 노동자들이 대노내려 하자 라자루스 코퍼레이션, 라사루스 코퍼레이션 과 예어전이 계약 상태에 있다는 사슬러울 공고로 상기시켰사옵니다. 라자루스는 광석 채굴을 끝마친다면 위험수당으로 약 5,500달러, 현지 통화로 대략 한 달치 급여보다 300달러 정도 많은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캐럿을 추출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에게 제시된 대가였습니다. 이 광산 노동자들은 어둠 속에서 하는 이 일이여 겨심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계속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광산에서 일하는 이들이 단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온유 정도는 돈을 외에 일하니온 기옷이 마서옵니다. 이데올리치 직업두니은 이 모절교수 없는 기우마이자이도 대부분은 세상 전부와도 같은 돈입니다. 규돌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지바의 자산은 이하의 얼마나 지속 가난하죠 유지도이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이돌이 이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교세 있지 않다는 교습입니다. 이돌이 이무는 가족 있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주조시 기업들이 아이돌을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용합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굶주리길 원하시나요? 정말로 그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300달러로 그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광산으로 들어가서 일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공감을 그들 자신에게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크립톤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지는 내용은 다이아몬드 말이야. 광석은 이미 채굴되고 분쇄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그건 불가능해. 분쇄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성면도 없어. 그냥 사라진 거야. 여기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광산에서도, 세계 여러 곳의 몇몇 광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슈퍼맨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앨런, 제이슨 아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슈퍼맨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맨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슈퍼맨일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전설적인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슈퍼맨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2011년경의 뉴 원중, 이후 50 후 슈퍼맨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 캐릭터가 묘사된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라고 반응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하지만 절대우주, 앱솔루트 유니버스, 대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부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한 번도 그냥 훔쳐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된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다이아몬드를 넘기고 대금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훔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어떤 종류의 충성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계속 일을 이어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답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오메가맨, 오메가맨에 일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그룹이 광산을 돌아다니며 정확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광산의 책임자이거나 직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작은 구역에서 슈퍼맨을 위장한 채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슈퍼맨은 매우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나는 강철의 사나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는 머리 위에 후드를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난 참견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비밀이 있잖아라며 자신을 숨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들의 세상을 보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약간 예어절하였지만 정말 매우신 부분이 있어옵니다. 슈퍼맨이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요. 지겨울 자신이 세상지라고 언조바하는 수만입니다. 주는 이러지 말랍니다. 난 당신도 이 세상이 정의로움을 보았사옵니다. 듀로자기요 사라면 내 세상이요. 라고 묻사옵니다. 슈퍼맨은 마사옵니다. 그리고 난 아이런 것을 많이 보았사옵니다. 고통 위 세워진 산에 없돌 말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이도 여자 알 수 있사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귤은 이러이러리 디어스푸트입니다. 당신이 서울가시가 있는 조솔 가지오 솔데이 주조시 진실입니다. 이 장면이 멋진 이유는 제이슨 앨런이 우리에게 상대적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마다 다른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유일한 방법이
광산에서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도덕성인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바로 나는 내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다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히 안락의자에 앉아 윤리학이나 공리주의를 논하며 대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이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삶은 고되고 우리는 가난하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즉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선택과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있겠지만 슈퍼맨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에서 그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제목 그대로 흙 속으로 Down in the Dirt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도덕성을 이해하며 대화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것이 뉴 50 및 뉴 50 20절의 시절의 슈퍼맨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태양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저기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상황에 맞춰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라자루스 아싸, 에사사르스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경찰력이 평화유지자, 피스메이커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는 DC 코믹스의 피스메이커, 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제임스 gun은 이 캐릭터를 코믹스에 잊혀진 존재에서 주류로 끌어올린 데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라자루스를 위해 일하며 철저한 법 집행을 강요합니다. 이후 이야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 가져온 이 사람과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그 다이아몬드들이 스스로 채굴되었을 리가 없잖아. 너희 중 누군가가 평화를 깨뜨리는 걸 즐기는 것 같군. 누구지? 라자루스가 너희 짐승들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해봐라. 라자루스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 너희 짐승들에게 라자루스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어쩌면 너에게는 죽음을 의미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제 이야기는 슈퍼맨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마치 파빌레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즉 매우 낙후되고 황폐한 장소인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맨 묘사의 멋진 점 중 하나는 그의 몸이 시간이 지나며 자동으로 태양 에너지로 충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태양 전지 세포를 적극적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그의 생물학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크립톤 이후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평평화 유지자, 피스메이커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노동자 전원이 그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슈퍼맨이 이곳에 나타나 노동자 중 한 명인 척 위장했기 때문에 평화 유지자, 피스메이커들은 그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그의 집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때 슈퍼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이들에게 더 큰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화 유지자입니다. 슈퍼맨은 평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는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주목을 끌게 되고 그것도 잘못된 종류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붉은 상자 안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라자루스 코어, 레사루스 코어의 다른 병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무기와 갑옷에는 이 은하계의 기술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슈퍼맨이 내가 그들을 때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답변은 네, 하지만 그래도 그 행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슈퍼맨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목소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성은 내연기관, 광적인 종교, 그리고 열행 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당신도 이런 방식으로 힘을 계속 발휘하려 한다면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태양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고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퍼맨이 태양 에너지는 반복적으로 근전되어야 합니다. 이조수연 조의 사행무라 합격 덕성교로 자동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음로역이 아니라 내용동 저절로 감전하여야 하는 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라자루스 커맨드, 레저루스 커먼, 즉 현상 필드팀 파문의 필팀 의의 반응입니다. 슈퍼맨이 여러 광산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해방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자 라자루스 측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장 조사팀을 구성하여 여러 광산을 조사하며 슈퍼맨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국 라자루스 아자라스 측은 슈퍼맨을 추적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슈퍼맨은 이곳에서 사실상 무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라자루스 병력을 물리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며 신중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홀린 사람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병사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U-56 50푸맨과 관련된 멋진 참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슈퍼맨은 한때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폭탄과도 비슷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슈퍼맨은 잠시 동안 라자루스 병력을 물리치고 대부분을 사실상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부들에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서 떠나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사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결국 라자루스 사스러스의 나머지 병력이 등장합니다. 탱크, 헬리콥터 등 모든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이 약간 약화된 상태의 슈퍼맨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물이 에이전트 로이스 레인의 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로이스 레인은 기자가 아니라 요원입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DC 코믹스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설정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항상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던 것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그녀의 캐릭터의 군사적 배경을 유지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런 설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캐릭터 사이의 역사를 고려하면 특히 슈퍼맨, 레드선 같은 평행세계 이야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슈퍼맨과 로이스 사이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가 발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강력함 때문에 특별히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일종의 에필로그로 전환되며 이 부분은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직접 이어질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한 감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새로운 장난감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주변에는 몇몇 병 속에 담긴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절대우주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브레이니악스입니다. 이 브레이니악은 라자루스 사자로스의 연구개발부에서 나온 존재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 단순히 과학자로 시작했다가 자신을 브레이니악으로 변화시킨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버전의 브레이니악은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로 그려질 것입니다. 또한 켄트 가족이 집이온 완전히 바고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게오스포인보인비오 아마도 이어너시엄에서 오메 비오리오지어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요 조나탄 구아마사 켄토 마르타 켄트 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슈퍼맨은 지구도기 서울다이 교류로 만나지 못해서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 이야기는 다시 레드란스
돌아가 크립톤의 황무지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조엘 엘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온몸에 방사선 화상과 같은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죠? 칼엘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칼엘이 뛰어옵니다. 그는 어린아이로 나이는 뉴 포이스 세계관 이전의 유니버스에서 DC가 본격적으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을 소개했던 때의 조너선 켄트저 트라탄 켄트, 즉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아들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설정이 멋진 점은 DC 리버스, 리블트, 세계관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함께 헤쳐나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하면 됩니다.